그러나 악착 같은 소련군은 절대 한 명이라도 고이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후위에 남은 슈테만만까지 1,500명의 독일군 머리 위에 독일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카슈샤 로켓과 소련 포병의 무지막지한 포격이 무더기로 떨어졌습니다. 나치 독일이 아닌 2차 대전 기간 중 실제 전장에서 싸웠던 독일군 장병들 자체만 봤을 때 그들은 연합군과 소련군에 비해 전투력이 강했으며 전우애가 넘쳤던 군인 중에 군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독일군은 장교와 하사관들의 자질이 월등했습니다. 이들은 늘 병사들보다 전쟁터에서 앞장섰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2차 대전 주요 전투에서는 감동적이면서도 솔선수범의 화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독일 장교 집단의 우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패전한 군대일지라도 이러한 독일군의 장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전 당시 독일군 병력이 조전 상대보다 더 많았던 순간은 1941년 10월 모스크바 점령 작전이었던 타이푼 작전 초반 외에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전 말기로 가면서 독일군의 장기였던 포위 선멸을 이제는 거꾸로 독일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독일은 포위망에서 그대로 전멸당한 사례보다는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드렸던 팔레즈 포위방 전투와 같이 투혼을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후퇴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전투는 바로 동부전선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포위 선멸전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한편의 전쟁 영화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는 바로 코르순 체르카시 전투입니다. 크루스크 전투는 이전에 채널 초창기에 다룬 바 있었지만 한마디로 전황을 바꿔보려는 독일의 자신만만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여름에는 항상 독일군이 승리한다는 공식. 크루스크 전투의 절정이었던 토호로프카 대전차전에서 독일이 전술적으로 승리했고 손실은 소련이 더 컸지만 어쨌든 후퇴한 쪽은 독일이기에 독일의 여름 승리 공식이 처음으로 깨졌던 전투가 크루스크 전투였습니다. 크루스크 전투 독일은 소련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만큼 그들도 숨을 좀 고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일의 착각이었습니다. 소련군의 잠재력이란 것은 독일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부대들이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크루스크 전투가 끝난 후 소련군 목표는 남부 집단군이 맡고 있던 소련 자원의 보호,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소련군의 목표 우크라이나. 사실 이전에도 스탈린은 독일 남부 집단군을 격파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부하들에게 강조했었습니다. 이 당시 소련군은 해방된 지역에서 총을 들 수 있는 어린 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두 징집했는데 이들은 소총과 군복을 지급받고 실탄을 장전하고 쏘는 법만 배운 후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남부집단군 사령관 독일군 최고둔의 에리 폰 만슈타인은 히틀러를 찾아갑니다. 만슈타인은 드네프리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측면의 노출을 없애고 방어선을 단축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기에 이런 히틀러의 고집을 비판하게 됩니다만 히틀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만슈타인 말대로 병력을 싹 빼서 드네프르강 너머로 후퇴한다면 독일은 니코폴이라는 도시를 잃게 되는데 이 니코폴은 망간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고민을 하며 결단을 못 내린 것입니다. 망가니즈 강은 철에 망간을 집어넣어 만든 합금강입니다. 따라서 니코폴에 있던 망간은 엄청나게 강도가 센 합금강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 재료였습니다. 총통각하, 지금 단순히 드네프르강을 지키고 말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부전선 자체가 위기란 말입니다. 만슈타인은 히틀러를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래도 결단을 못 내리는 히틀러에게 만슈타인은 병력을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후퇴를 허락해 주던지 양자택일 하라고 히틀러에게 거의 반항에 가깝게 거칠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히틀러도 남부 집단군의 상황을 인정하고 중부 집단군 병력 일부를 차출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만 클루게의 중부 집단군도 소련군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클루게는 병력 지원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후퇴 허락도 안 해주고 병력 지원도 안 해주는 등
아무것도 만슈타인에게 해주지 못하고 히틀러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루는 사이 1943년 9월 14일 소련군이 남부집단군 방어선을 돌파하여 드네프르 강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천하의 만슈타인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드네프르 강 동안에 방어선을 구축해 놓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쪽으로 후퇴하게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른바 판더 보탄 라인. 그러나 히틀러는 안전한 방어선이 있으면 병사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후퇴할 마음을 먹게 된다며 방어선 구축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어선은 이름뿐인 방어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어 라인이 있었다면 거기 들어가서 버티기라도 했겠지만 불행히도 판더 보탄 라인은 콘크리트로 강화된 방어선이 아닌 엉성한 참호가 대부분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바투틴의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공세에 판더 보탄 라인은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철수를 미루면 오히려 드네프르 강으로 향하는 퇴강로가 차단되어 남부 집단군 전체가 전멸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자 1943년 9월 15일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남부 집단군의 드네프르 강 철수를 승인합니다. 1943년 10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련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공세를 펼치는데 1943년 11월 초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표 도시인 키예프까지 소련이 탈환합니다. 만슈타인의 남부 집단군은 해를 넘겨 1944년 1월 3일까지 드네프르 강을 건너 철수를 완료합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철수를 완료한 만슈타인의 남부 집단군. 그런데 소련군은 정말로 조금도 쉴 틈조차 독일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바투틴의 부대가 드네프르 강까지 쫓아와서 기진맥진해 있는 만슈타인의 남부 집단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소련의 가용 병력은 무진장했습니다. 해가 바뀐 1944년 1월 소련군의 주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선군을 모두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월 중순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과 제2우크라이나 전선군이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협공하도록 지시합니다. 바투틴과 코네프가 나눠 맡고 있던 우크라이나 전선군. 이때 포위된 독일군은 약체인 보병사단 최소 5개와 JOSS 기갑사단 비킹으로 이루어진 비분견군 총 56,000명. 이들을 주의하는 것은 빌헬름 슈텐머만 포병 대장이었는데 그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추가 방어진을 포위망 안에 구축해놓고 방어태세를 갖춰놓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소련 제1,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에 포위당한 불쌍한 슈텐머만과 56,000명의 병사. 그런데도 히틀러는 이 비분전군의 구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만슈타인은 스탈린그라드의 육군을 구하기 위해 겨울 폭풍 작전을 지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출 작전은 타이밍이 무척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빨리 포위망을 뚫고 가서 이들을 구해내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허락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는 히틀러를 또 욕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도를 보게 되면 히틀러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천연 장애물은 강폭이 넓은 드네프르 강뿐이었습니다. 포위된 지역이 드네프르 강 방어선 가운데 독일군 수중에 있는 마지막 천연 장애물을 활용한 방어진인지라 아예 포기해버리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코르순과 체레카시를 확보한 후 발칸번대의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로 진격해오게 될 것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루마니아에는 독일군의 생명줄인 유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코네프는 1944년 1월 25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코네프의 인정사정 없는 어마어마한 포격 후 소련군의 진격. 코르순의 서쪽 지역이 점령되었지만 슈텐머만의 저항은 눈물겹도록 처절했습니다. 슈텐머만은 정확한 포병 지원으로 진격하는 소련군들을 막아냈고 참호 속의 병사들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버텨냈습니다. 코네프는 회심의 카드, 바로 소련 전차부대 중 가장 유명했던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 전차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슈텐머만은 대전차포와 판터 전차를 숨겨놓고 밀려드는 소련 전차들을 일격 필살하는데 마침내 제5 근위 전차군의 제파 공세까지 악착같이 막아냅니다. 주코프는 이때 무려 7개군, 더군다나 소련 최고의 2개 전차군과 여러 개의 독립 전차군단을 가지고 남부 전선 전체가 아닌 겨우 슈텐머만의 상처 입은 6개 사단만을 노리고 덤벼들게 되는데 이 공세는 모조리 저지당합니다. 그래서 코르순 체르카시 포위전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 소련군은 IS-2 전차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포위망 속 5만 6천 명의 지휘관 슈텐머만. 그는 이때까지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르순 체르카시 포위전에서 그는 만슈타인보다 더 멋지게 지휘했습니다. 마치 당나라 100만 대군과 싸운 안시성주 양만충이나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킨 김슈민 같은 인물이었죠. 히틀러도 슈텐머만의 계속된 투혼에 감동합니다. 마침내 제2의 스탈린그라드를 걱정한 히틀러는 결정을 내립니다. 2월 8일 만슈타인은 제3기갑군단과 47기갑군단으로 기갑집단을 구성하여 코르순 체르카시 포위망에 갇힌 슈텐머만의 비분전군 구출작전에 나섭니다. 독일군 최고 군나라는 만슈타인은 소련군의 코르순 포위망 압박을 덜기 위해 일부러 다른 곳을 찔러서 소련군 포위망을 느슨하게 만든 후 포위망을 뚫기 위해 진격합니다. 마침내 만슈타인의 기갑집단은 코르순 포위망 3km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슈텐머만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고 망설이는 히틀러. 마치 스탈린그라드를 보는 듯한 히틀러의 태도에 만슈타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열받은 만슈타인은 2월 16일 히틀러와 논의 없이 돌파 명령을 슈텐머만에게 내립니다. 슈텐머만, 나 만슈타인 원수다. 암호명은 자유. 그리고 집결 장소 리산카. 바로 슈텐머만에게 알아서 탈출하라는 만슈타인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고작 3km 떨어진 곳에 아군이 있었지만 슈텐머만은 자력으로 소련군 포위망을 뚫고 거기까지 와야 했습니다. 만슈타인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슈텐머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부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집결지만 알려주게 됩니다. 드디어 슈텐머만 휘하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OSS 기갑사단 비킹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독일군 부대들은 뒤따라서 필사의 탈출을 시작합니다. 눈 내리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야 소련군은 사냥감이 탈출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소련군은 단 한 명의 독일군도 그냥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소련군이 급했던지 눈보라가 치는 악천후에 슈트로 모비기들을 내보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독일군을 향해 그냥 감으로 쏘이탄을 퍼부어댔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2월 초순에 날씨가 약간이라도 풀리면 진흙탕이 되고 눈도 자주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런 날씨에 추격의 한계가 있자 소련군은 코사크 기병대까지 동원합니다. 악천후와 나쁜 도로 사정에서는 오히려 탱크보다 기병대가 추격에는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슈텐머만과 부하들은 19세기에나 볼 법한 코사크 기병대에게 공포의 학살을 당하며 계속해서 탈출합니다. 그러나 앞에는 소련군 T-34 전차가 방어선을 치고 있었고 독일에게는 고작 4호 전차 한 대가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IS-2 중전차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 다행히 소련군은 탱크만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최후 방어선에는 보병이 없었기에 슈텐머만과 부하들은 판저 파우스트로 소련 전차를 격파하며 계속해서 탈출을 합니다. 당시 코네프와 마트티는 기습적으로 슈텐머만이 탈출을 하자 무척 당황합니다. 코네프는 최정예 기갑사단인 제5 근위 전차군을 출동시켜 맹추격을 합니다. 소련군이 맹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슈텐머만 포병대장. 그는 이때 6,500명의 후위병과 함께 뒤처져서 남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총지휘관인 자신이 남아 후위를 지키는 것이 추격해오는 소련군을 막는데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침내 독일군은 5만 6천 명 중에서 3만 명이 티키치강으로 후퇴하여 탈출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악착같은 소련군은 절대 한 명이라도 고이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후위에 남은 슈텐머만과 6,500명의 독일군 머리 위에 독일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카슈샤 로켓과 소련 포병의 무지막지한 포격이 무더기로 떨어졌습니다. 부하들을 앞서 보내고 후위를 맡아 부하들이 후퇴한 후에 떠나려고 했던 슈텐머만은 이렇게 전사하고 맙니다. 슈텐머만 대장. 만슈타인에 비해 유명세는 없지만 그가 보여준 뜨거운 투혼과 마지막은 진정 군인다웠습니다. 이 전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투였지만 의미가 적지 않은 전투입니다. 만슈타인은 스탈린그라드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고 귀중한 병력을 구해내긴 했지만 이들을 구출하느라 위태로울 때마다 출동했던 별동대 역할을 했던 제1, 제16, 제17 기갑사단과 SS 기갑사단 아돌프 히틀러 등 금쪽 같은 독일 기갑부대가 커다란 소모를 겪게 되어 이들은 더 이상 별동대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드네프로 강의 마지막 독일 교두보까지 날아갔기에
이제 만슈타인의 남부 집단군은 평원에서 해일같이 다가오는 소련군과 싸워야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킬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소련군은 루마니아까지 밀고 들어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가장 무서워했던 만슈타인은 역시 만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1944년 3월까지 교묘한 후퇴 작전을 펼치는데 소련군은 진격하면서도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진격도 둔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호르슨 포위전에서 만슈타인이 자기의 명령을 무시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슈타인을 벼르고 있던 히틀러는 1944년 3월 30일 만슈타인을 남부집단군 사령관직에서 잘리게 되며 성공적인 방어전을 치르던 독일군 최고둔의 만슈타인은 이렇게 영원히 전선을 떠나게 되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코르슨 체르카시 전투였던 것입니다.